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문 작성의 발표 우리가 9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좋은 목적이 되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보면 주제에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발상과 정보 어떠한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아주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권위 있는 지식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나 관심의 대상인 것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존경받는 권위자 뭐 이런 게 우리가 있는데 이게 존경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성실히 여러분들이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작업 분야이지만 아주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개발된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중요하며 실제로 적용된 것.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지역적이라는 게 어떤 공간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재료학회라든지 전기전자 재료학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주 제한된 분야의 학문의 연구에 관한 것들, 그것에 있어서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하면 되겠다. 그리고 권위 있는 지식의 획득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수행하면서 아마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한 거나 아니면 참조를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론을 준비할 적에는 우리가 청중을 어떤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표로 잘 초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선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동기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할 이유를 여러분들이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에 이 발표자를 통해서 들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서론 부분에서. 그 다음 메시지를 미리 검토해야 됩니다. 서론 부분이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들을 잘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 보통 서론은 10%의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잘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훈련들 반복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집중시킬 건가, 청중을 참여시키는 것, 질문을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관심 있는 어떤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호기심을 자극해서 참여를 계속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런 개인 경험을 연계시킴으로 해서 있잖아요.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 던지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야기를 하고 또 예를 드는 거, 유머러스, 이거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좋은 발표자들은, 우수한 발표자들 이런 걸 잘 사용하는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 인용함으로 어떤 유명한 분들의 말을 한 걸 가지고 그 센텐스를 따와서 인용을 하면서 발표와 연관성을 잘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발표의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된 경우에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는 충중을 깜짝 놀라게 하는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영상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도 청중의 주의를 끌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준비할 때는요, 여러분이 미리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전에 발표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자꾸 암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물론 시간이 한 10%나 15% 정도 남았을 경우에는 청중도 그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클라이맥스로 가면서 발표가 끝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안점을 정리해 줘야 된다. 결론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서론 부분과 생각하면서 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유지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계속 고려해야 된다. 계속 집중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야 되고요.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청중들에게 기억에 남길 만한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톡이 끝났는데 뭐가 남는 게 뭐지? 결론을 얼마나 잘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찬 내용들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청중들은 그 발표에 대해서 남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행동을 취할 것을 말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관해서 할 적에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 여러분도 퓨처 워크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실험팀에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참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된다라든지 뭐 그런 걸 제시해 줄 수 있고요. 또는 전문적인 발표가 아니고 일반적인 발표인 경우는 그 청중들이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들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결론을 맞출 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맺는 기법, 결론 중에서 결론을 맺는 기법은요, 청중을 재차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청중이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자기들도 그것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알려주면서 발전시키는 것. 질문 던지는 거죠. 앞에서 다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유로 끝낼 수도 있고 뭔가 좀 여운이 남게끔 또 감정이입이 되게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서론을 되풀이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서 결론을 짓는 문장으로서 되풀이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서론은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문장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문장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행동을 취하면서 촉구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도자료들은 어떻게 이용할 건가? 요즘 이런 것들을 제일 참 잘 사용하는 그러한 발표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참 시기적절하게 그 다음에 그 주제와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해서 굉장히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부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명확성과 형이성, 진실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발표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약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보조 자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통계 자료. 저는 이 중에서 이제 동영상과 어떤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발표에 이것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발표의 어떤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다. 특히 통계 자료라든지 어떤 전문가를 인정한 어떤 논리적인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적에 청중들이 훨씬 호감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 발표에 대한 신뢰성 또한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적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문의 보도자료의 기사들을 이용한다든지 팩트 그죠? 그 다음에 이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전문가의 정언 같은 거를 이용한다든지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4세대 1억 통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면은 훨씬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적에 어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요 주제나 개념이 추상적인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들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명확하게 약간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든다든지 일화라든지 비유, 대비, 유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념을 좀 더 클리어하게 만들어주는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많이 이용하는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들을 할 적에 이런 일화를 아니면은 사파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 개념을 이런 개념이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좀 잡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매우 기술적인 것, 테크놀로지컬한 그런 것들을 다룰 적에는요 사실적인 그림, 그리고 사실적인 그림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설명하며 묘사하는 어떤 탑뷰가 있는데 또한 전문가의 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아주 충분한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술 정보를 종합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비교하는 거라든지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유사성과 뭐 이런 것들 제시해 줌으로 해가지고요 기술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발표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참 재미있는 데이터 같아요. 그래서 98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의 데이터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자동차 보유 대수가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대네, 2억 대네 거예요. 인구가 아마 이때 3억 정도 됐거든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지게 자동차 보유 대수가 2억 대네 거죠. 그러면은 20살, 18살 이상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었겠다. 한국은 그때 우리가 900만 대쯤 있었는데 950만 대 그죠? 근데 교통사고 숫자는 엄청나죠 그죠? 이거는 지금 한 얼마입니까? 100 이거는 10배 넘게 있는데 사망자 수는 3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거는 20배 차이 나는데 사망자 수는 자동차 그래서 만 대당 사망자 수가 지금 6배나 많다는 걸 보여준 아주 실제적인 데이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감정을 북돋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학술 발표에서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여기 뭐 지금 나와 있듯이 5.18 광주민주화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할 적에는 정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처음으로 이 5.18에 관해서 본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봤는데 이런 것들을 참 보여주는데 되게 이렇게 동조가 되고 모르는 것들을 확실히 좀 모든 게 정확한 정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걸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주제가요 청중들의 생활과 굉장히 동떨어질 적에 예를 들어서 이라크의 전쟁 난민 이야기하면 우리는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럴 적에는 얘를 뭐 이 사람들 인터뷰를 한 거를 뭐 동영상으로 보여준다든지 일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묘사하고 비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해를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조자료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으로요 핵심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부각시키는 방법들은요 가장 적절한 사실이나 통계를 이용하는 저는 이 통계라는 것이 참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측도 예측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정보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통계를 그래서 요즘 많이 뜨는 게 빅데이터 하잖아요. 그 빅데이터가 사실 이 통계를 말하는 뭐 물론 통계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통계적인 어떤 자료들을 사실은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또한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예시를 한다든지 이야기하는 많은 것을 우리가 그 핵심을 부각시킬 때 충분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평가할 적에는 누가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적인 차이나 여러분 실제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거는 충분한 많은 지식들이나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수준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요 사례의 평가 적절한 예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어떤 학술적인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학위 논문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참 중요한데 전환 요령이다. 이 스토리를 전개해가는 데 있어서 스무스하게 그리고 때로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환을 잘 해야 되는데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죠? 그래서 이야기의 전환을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무르르듯이. 그 다음에 발표 시작 시에 관점을 어떤 관심을 여러분 청중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때로는 저도 강의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떤 친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침묵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별로 길지는 않지만 한 5초만 해도 엄청나게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발표 종료 시에는 예의를 잘 갖추어서 어떤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발표력을 여러분이 참 정진시키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발표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미국에 가서 발표하기 전에는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발표한 거 말고는 한국에서는 거의 발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하면서 30몇 년 전의 이야기죠. 그죠? 근데 미국에 가니까 발표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룹 스터디를 할 때뿐만 아니라 팀 플레이로 준비를 해서 또 발표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조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계속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발표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정진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유용한 전환 표현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가 영어 발표에 대해서 접속사라든지 그 상황에 맞는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고요. 좋은 형식의 원리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표력을 이어갈 수 있는 키워드의 어떤 작성들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 키워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언어 사용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 방식 어떻게 할 건가 점청식으로 해볼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그 다음 청중을 설득하는 능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나가야 되는데 유용한 전환 표현을 보면은 할 때까지 현재 그때로부터 이러한 부사들을 굉장히 잘 이용해서 시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야 되겠다. 또는 더욱이 더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더 강조를 한다든지 더 어떤 증가되는 관심 아니면 결과들 이런 것들을 쓸 때 또는 비교를 할 적이에요. 비교하면 둘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의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죠. 대비할 적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그렇지만 뭐뭐에 반해서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써져야 되는데 의외로 문장의 내용을 볼 적에도 대비되는 건데도 대비되지 못하게 접속사를 쓰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전환 표현 이런 걸 쓴다. 결과적으로 이런 걸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영어로도 therefore 이런 거 많이 쓰고 finally, summarily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conclusionally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차례를 그냥 첫째, 둘째, 셋째라든지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하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세 가지가 결정해 뭐 이렇게 써주거든. 근데 네 가지다 그러면은 둘째 뭐 이래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써주거든. 그 다음에 공간관계 뭐 북쪽, 남쪽이냐, 뭐 뒤에냐, 앞에냐, 뭐 이런 식으로 동사를 잘 써야 되겠다. 그 다음 설명할 적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어로는 진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For example 이런 말이고요. Precisely,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뭐 shortly speaking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Clearly, clearly 뭐 이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쓴다. 그 다음에요. 중요성을 나타낼 적에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 먼저 그죠? 명심할 것은 뭐 이런 걸 영어로도 이런 걸 많이 씁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정말로라는 말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표의 종료를 나타낼 적에는 간략히 말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니면은 발표를 정리해 보면은 뭐 이렇게 저의 발표를 요약해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환을 시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좋은 형식의 원리에 대해서는 한번 봅시다. 좋은 형식의 원리.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발표를 하는데 간단 명료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주안점의 수를 서너 개로 제한해라 그랬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주안점을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발표를 더욱더 명확하게 조리 있게 그 다음에 간략하게 잘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주안점에 대해 평행 구조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간단 명료하게 좋은 형식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균형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그래서 본론의 발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한다고 했습니다. 80%, 뭐 75%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주안점은 어떻게 해요?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동일한 강조를 할 거냐, 약해지는 강조를 할 거냐, 강해지는 강조를 할 거냐, 중요한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이 균형을 좀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거의 같게 뭐 10% 정도를 잡는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배를 한다든지 그럼 규정 있게 안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요. 순서에 맞춰서 이 형식의 원리를 생각하고 순서에 맞춰서 서론으로 해서 발표의 본론에서 주어야 되는 결론, 전개 이거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충분한 발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충분한 이해와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다는 전개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을 적에 우리는 이러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발표하는 게 15페이지 내외인데요. 그런 것들을 거의 입체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스루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딱 할 수 있으면은 아마 충분히 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좀 더 빨리 나가볼게요. 다뤄야 될 게 많네요. 발표용 키워드의 작성법. 우리가 발표를 할 적에 한 4-5가지, 서너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키워드를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된다. 키워드를 표시하고요. 공식적인 전체 형식을 이용하여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자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 실험적인 것들을 우리가 논문을 발표한다고 할 적에 그 그래프 한 개당 아마 키워드를 한 개씩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보조적인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한 개씩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인데 종이나 번호가 적힌 노트 카드를 우리 잘 이용해서요. 거기에 키워드를 적고요. 그 다음 설명도 잠깐 붙여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카드 한 장에 우리가 서론을 하고 서론을 적고요. 발표할 적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슬라이드 노트에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카드 한 장마다 주제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 한 장에 또한 인용할 것을 하나씩 적어서 보충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어떻게 작성해 나갈 건가를 자기 마음대로의 노하우를 만들어 갈 적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조를 하면 참 좋겠다. 요즘은 여기에 보면은 슬라이드 노트라는 이런 펑션들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론 다 적어 놓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논문 발표할 때 OHP라는 그러한 슬라이드 프로젝트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당 이제 삽지를 한 개씩 넣고요. 또 비닐 한 장 이렇게 있는데 삽지에 많은 이러한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큰 글자로 요약을 해놓음으로 해서 자기가 다음에 발표할 내용이 뭔가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적에 효율적인 언어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명확성과 다양성, 구체성, 그리고 정확성, 간결성, 문화의 민감성 이런 것들을 좀 표하고 우리가 그 발표하는 문장들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아주 참 효율적인 그런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언어는 문어체와 구어체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문어체라는 것은 주로 글을 쓸 적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적이고 보다 공식적이고 그죠? 좀 정확한 숫자를 이용해야 되고요. 적은 수식으로 하면서 비교적 긴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구어체는요 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문장을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은 반복과 지루하거든요. 많은 반복이 있으면. 근데 말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하는데도 제가 뭐 반복적으로 한 것이 꽤 있을 겁니다. 보다 기계적이다. 근데 말을 할 적에는 우리가 운율적이고요. 아주 뭔가 뭐랍니까? 좀 더 감성적인 것도 있고 그죠?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많은 반복적인 표현도 하고요. 짧은 문장으로 여러 개 더럭 이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대략적인 숫자를 가지고도 설명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표 상황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효율적인 언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발표 상황은 우리 보면은 여기 학술대 발표라는 게 있는데 대화의 장 진짜 요즘은 좀 이런 게 조금 퇴색되어 가는데요. 제가 여러분 교수 처음 됐을 때만 해도 이 학술대 발표를 가면 적어도 몇 명은 제가 발표가 끝나면 7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화가 정말로 그러니까 차례씩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도 가보면 플래너리 톡이라든지 인바이티 톡이라든지 시간이 조금 비교적 여유가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화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려 하지 않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산업체 시찰도 많이 가는데 우리가 보통 가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는 준비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장황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술대 발표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앉아서 슬라이드 프로젝터 저쪽에 켜져 있고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연애석 연설 우리가 보통 학술대에 가면은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 날 저녁에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참석할 수 있는 날에 이렇게 연애를 합니다. 만찬회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취임 연설을 할 적이라든지 대통령 특히 이제 산업체 시찰 갔을 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삼성 우리가 가본 데인데 르노 삼성 자동차에 가면은 이런 어떤 종합 전시관에 가면은 설명해 주는 분들이 이렇게 있죠. 요즘은 터치 스크린으로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분들이 녹화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찰을 갔을 적에도 우리가 이런 발표를
두 번째 사항으로 볼 적에는 산업체 방문 발표는 제안한 사항의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산학협동 또한 산학협동 제가 이거 저도 이제 많이 테크노 파악이라든지 부산시에 가서 이런 발표를 해봤는데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프로젝트의 그 프로젝트 과제의 어떤 핵심에 맞추어서 잘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해력 증진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동기부여를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촬영을 하고요. 다음 학기 내년부터는 미리 학생들로 하여금 좀 이해를 돕고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예습을 해오도록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예습을 해오도록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 보고서나 지금 이런 거를 연속 문제 풀이의 것들 이런 거 막 내고 있는데요. 그 과제물의 결과물 효용 가치를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 보고가요, 이런 데로 연결이 되고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부서별 모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동아리 활동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참 아쉽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동아리의 장이라면은요, 성공하는 동아리는 그 다음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동아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의 모임이 종료되고 나서 어떤 USB 하나의 형태로서 요즘 뭐 비싸지 않잖아요, 그죠? 한 16기가는 10,000원도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어떤 활동 행거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를 정리를 잘해서 그 다음에 종아리 장이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그 사람도 새 것을 접목해가지고 또한 더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동아리 모임에서도 발표를 이제 이렇게 전달해 줄 적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 핵심 멤버들을 앉혀놓고 이게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볼까요? 산업체 방문했을 때 아까도 나왔지만 이름이고요. 저도 이렇게 나가서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하고 나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이 사실 더 중요한데 강의 뭐 이렇게 저도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보고도 이제 가면은 이렇게 좌장이 인도하는 사람에게 앉아 있고요. 발표하는 사람에게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는데, 보고서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동아리들이, 우리는 뭐 이렇게 올림픽 축구팀이나 뭐 국가대표팀이지만 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서 발표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발표를 할 적에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업데이트해 가보려 해서 좀 정말 발표력이,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